자,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 거피셜입니다. 네. 역시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로마노의 히어리고가 뜬 상태고 요즘에 히어리고가 한 5개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도 좀 약간 단계를 나눴는데 히어리고 순도 있고 뭐 네. 익스펙티드 순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감독이죠. 맞아요. 왜냐면 브랜트포드를 이끌고 꾸준히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규모나 선수단을 생각했을 때 토마스 프랭크가 브랜트포드를 같은 순위권, 비슷한 순위권으로 계속 유지를 시켰다는 건 틀림없는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고 포스테코글루와 비교하면 여러 부분에서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쵸. 전술적인 유연성, 네. 포메이션의 다양성도 그렇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의 선수단 운영 능력, 관리 능력도 포스테코글루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했던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선임이 굉장히 좀 반갑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독은 백4도 쓴 바가 있었고 네. 상황에 따라 백3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의 전술로 그냥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고 제법 변화무쌍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후방 빌드업에 신경을 쓰면서 본인들과 체급이 비슷한 팀에 대해서는 아주 좀 지배하는 스타일의 경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를 어떤 식으로 꾸려갈까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고 좋아요. 하는데 일단 들여다봐야 될 점은 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써요. 4-3-3, 3-5-2, 올 시즌에 사실 4-2-3-1도 활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각 포메이션별로 주로 이 포메이션을 썼을 때 어떤 형태의 경기를 했는지를 오케이. 통계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포메이션을 쓴다. 예를 들어서 4-3-3을 쓴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경기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내에서 상대에 네. 따라서 맞춤 전술을 조금씩 수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토트넘 경기 보는 재미가 꽤 저는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이야기는 이 포메이션을 썼을 때 주로 이런 경기를 했구나. 그렇지, 그런 경향성이 있다. 네, 그런 경향성, 평균적으로 더 네. 높은 통계를 우리가 활용했다, 찾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3-3 형태를 썼을 때는 주로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뭐 그러면 상대가 본인들보다 체급이 좀 낮을 때라거나 홈에서 우리랑 비슷한 팀을 상대할 때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으니 그때는 4-3-3을 썼다. 그렇죠. 그래서 공격형 윙어의 활약을 좀 중요시 여겼죠. 예. 왜냐면 공격형 윙어가 안쪽으로 좁혀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나서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들을 올려보내면서 윙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공간을 만들기 위한 네. 미끼가 될 때도 있거든요. 이 4-3-3 형태는 비교적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 그래서 미드필더와 공격형 윙어 간의 스위칭이나 시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공격을 좀 시도할 때가 많았을 때가 주로 4-3-3을 쓸 네. 때입니다. 자, 그리고 3-4-3 혹은 3-5-2를 쓸 때 즉 백3를 쓸 때입니다. 네, 내려설 땐 이거는 정말 높은 확률로 백5로 내려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수비 안정성을 지향할 때는 5백 선호를 위해서 3백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때 중요시되는 건 역시 윙백을 활용하는 공격입니다. 네. 윙백이 주로 이제 측면 폭을 벌리는 형태로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윙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중원에 좀 더 힘을 쓰고 싶은 경기는 3-4-3이 아닌 3-5-1을 쓸 때가 있고요. 3-4-3 기반의 빠른 역습을 노린다. 예를 들어서 좌우 윙포워드에 고정된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서 네. 타격을 원한다면 3-4-2-1과 같은 3-4-3을 쓸 때가 있죠. 근데 중원에 조금 더 장악을 원한다 그러면 3-5-1을 쓰면서 투톱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3-5-2 전술이 선택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들보다 위에 있는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을 상대할 때 주로 이런 방식의 경기를 썼고 여기에 말리면 비기거나 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평균을 낸 거기 네. 때문에 이런 식의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예. 건데 4-3-3을 쓰더라도 꽤 짠물 수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특히나 뭐 이거는 토트넘에서는 토트넘의 체급이 브랜트포드보다 크고 네. 목표하는 바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의 변동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홈에서 브랜트포드, 그러니까 그들의 홈에서 브랜트포드를 상대하는 거, 상대 입장에서 브랜트포드 원정을 가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짠물 수비를 펼치는 게 꼭 백5가 아니더라도 4-3-3도 윙을 수비 가담 시에 확 내리면 4-5-1이 돼서 네. 수비 미드필더 간격 컴팩트하게 좁히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게 또 프랭크 감독의 그 축구가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운영도 해왔던 감독이다. 요즘 썼던 전술은 이제 4-2-3-1 전술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투발란테가 있고, 네, 더블블란치 두 명을 딱 쓰면서 밸런스를 확 잡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되는 스타일. 확실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을 때 또 그런 뭔가 역할을 줘야 될 때 4-2-3-1 형태를 좀 써왔던 경향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쭉 봐도요 포메이션 정말 다양하게 썼던 감독입니다. 그 선수단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변화무쌍하게 쓰고 뭐 가장 최근에 썼던 게 4-2-3-1이라고 본다면 네. 사실 4-2-3-1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과 공미의 역할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보강이 없다라는 전제 아래 메디슨이나 쿠르셉스키. 근데 보강이 됐고 링크가 나는 선수로 따진다면 에제 같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제가 영입된다면 네. 오, 사실 그 위치에선 베스트죠. 그죠? 네, 기대가 좀 되는 영입이고 자, 이 전술의 원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빌드업 상황에서의 원칙, 골키퍼를 상당히 전진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뒷공간 커버 골키퍼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빌드업 시에도 골키퍼가 올라와서 패스 배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3와 같은 형태를 백4로 출발하더라도 골키퍼가 포함된 백3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빌드업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풀백을 전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브랜트포드의 예전 키퍼가 누구냐? 지금 아스날의 라야입니다. 네. 라야 키퍼가 가장 좋은 부분은 빌드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골키퍼고 킥이 좋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브랜트포드 때부터 노려왔던 골키퍼인데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으로 온다고 하면 그 토트넘의 골키퍼는 킥을 잘 차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네. 빌드업을 잘 해야 하는 골키퍼를 필요로 한다. 정도는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측면 수비를 올려서 윙들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에 항상 선수가 좀 배치될 수 있게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 압박을 중앙으로 유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압박을 덜 받는 공간에 풀백이 있을 것이고 그쵸. 상대가 따라 나오다 보면 미드필더가 비겠죠. 그쪽을 향해서 길게 롱패스를 바로 뿌립니다. 킥을 준다거나. 네, 롱패스 아니면 뭐 낮게 깔리더라도 일단 풀백이나 미드필더 공간에 주어져 있는 선수들에게 빠르게 볼을 보내고요. 그리고 상대가 좀 강한 압박을 한다. 그러니까 좀 압박의 짜임새가 강한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할 때는 그냥 후방에서 롱볼 바로 붙이고요. 세컨볼 싸움을 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뭐랄까요, 다이렉트한 역습. 그러니까 그만큼 공수전하는 과정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을 프랭크 감독이 좀 선호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뭐 같진 않습니다만 일부러 후방에서 좋은 빌드업을 통해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K리그의 이정우 감독의 전술과도 유사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스타일의 이 빌드업을 구사하는 감독들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이 템포를 기준으로 빌드업을 할 때 공격을 마무리를 할 때 상황을 좀 나눠보면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은 빌드업을 할 때는 템포를 약간 천천히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천천히 가져가면서 상대 압박을 끌어들이는 게 첫 땡기죠. 번째입니다. 근데 상대 압박이 끌어당겨져서 브랜포드가 하프라인이나 혹은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템포를 갑자기 끌어올립니다.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은 천천히 그리고 마무리는 빠르게 주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서 경기가 전개됐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 전력이 세다. 상대의 압박 짜임새가 세다. 그럴 때는 템포 늦췄다가 괜히 궁지에 몰려서 볼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러 빌드업도 빠르게 정말 다이렉트한 송글군 공격에 나서는 경우들도 꽤 있는 브랜포드가 되겠습니다. 자, 후방 빌드업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건 당연히 최근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압박입니다. 그렇죠. 수비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상대가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해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고 빠르게 역습에 나가는 것. 이 부분을 지향하는 감독이 프랭크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압박도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가 되고 전방 자원들, 미드필더 자원들 활동량이 필요해요. 수비 가담 압박 많이 해줘야 되고요. 역습을 만약에 허용한다. 그러니까 압박을 했는데 압박이 풀려서 그대로 우리 진영, 뭐 브랜포드 진영으로 상대 공격이 넘어온다라고 치면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좀 위험하다. 선수들 즉각적으로 거칠게 달려듭니다. 끊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몇몇 경기에서는 브랜포드 좀 거칠다라는 있어요. 평가들이 있었어요. 상대팀 팬들이. 왜냐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받았을 때는 얘네 너무 거칠대? 왜 이래? 하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전술적인 선택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압박이 풀렸을 때 전술적 파울로 상대 공격을 지연하거나 아니면 아예 물러서는 형태, 빠른 공수전환 속도를 지향하는 프랭크 감독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선수들이 최대한 좁혀서 중앙 컴팩트한 수비 블록을 형성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서 계속 쫓아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크로스가 올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을 가져온다. 브랜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동안에 항상 센터백들의 제공권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프랭크 감독이 그 센터백들의 제공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중앙으로 컴팩트하게 수비를 좁혀서 상대가 크로스 넘어왔을 때 크로스 넘어오면 브랜포드 수비 입장에서 땡큐예요. 왜냐면 웬만한 상대 팀보다는
브랜포드의 센터백들의 신장, 힘이 좋았거든요. 우위니까. 네, 그런 걸 유도하고자 중앙 컴팩트한 네.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이 프랭크 감독의 전술 원칙이 있습니다. 자, 후방 빌드업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 압박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고 네.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해당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빠른 템포의 공격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도하면서 지속적인 위협을 좀 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을 활용한 수직적인 패스가 많습니다. 상대 압박을 끌어당겼을 때 중앙으로 미드필더나 공간에 있는 미드필더나 아니면 바로 이제 전방을 향한 다이렉트 패스, 중앙을 활용하는 공격이 많은 거죠. 뭔가 측면으로 가서 가기보다는 관통하는 패스라거나 그렇죠. 다이렉트하게. 네. 그래서 사실 브랜트포드는 상황에 따라서 경기 보는 게 꽤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앙에 선수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윙어의 위치입니다. 윙어는 기회 창출의 핵심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 이 브랜포드의 그간에 쓰여왔던 선수들인데 하프 스페이스 쪽의 움직임 네. 그러면서도 윙백과의 협업 이런 부분에서 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4-3-2-1 뭐 3-4-2-1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를 우리가 윙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선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네. 내지는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선수들이 항상 그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 팀이 추구하는 방향은 박스 안 수적 우위입니다. 네. 하프 스페이스에 딱 최전방 공격수 좌우 윙포워드 자리 잡고 넓은 공간에 풀백이나 윙백이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 전방 5명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상대 백4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대5 숫자가 더 많아지는 우위니까.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 프랭크 감독 전술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의 경우는 당연히 박스 안에서 크로스나 아니면 롱패스의 목적이 돼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타깃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잘 버텨주는 게 네. 필요하고요. 뭐 어느 팀에게나 그렇지만 마무리 능력 매우 중요하다. 뭐 최근 시즌에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브랜트포드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가장 잘 만들었었던 그리고 가장 프리미어리그에서 파괴력 있게 썼던 톱이 아이반 토니입니다. 네. 근데 토니는 아주 큰 신장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 비벼주고 공 따내는 걸 진짜 잘했던 선수예요. 지금 토트넘에는 솔랑케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꽤 훌륭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 원칙을 살펴봤고 앞서 말씀드린 전환 과정 거기 수비 상황에도 그렇지만 볼 탈취하고 빠르게 역습에 네. 나가는 것 상대 수비 라인이 만약에 높다 그러니까 브랜포드가 은근히 강팀 잡았잖아요. 자주 잡았죠. 네, 상대 수비 라인이 높다? 그러면 바로 뒷공간 활용하는 역습을 펼치는 예. 거예요. 전환 과정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수비 전환 시에 즉각적인 압박과 전술적인 파울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네.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뭐 보완점이나 단점은 없습니까? 없을 리는 없죠. 당연히 그럼요. 우려점도 있습니다. 우려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선수들에게 상당히 전술적으로 높은 강도의 요구를 해야 돼요. 활동량 많이 가져가야 되고 빠르게 공수전을 가져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빨라야 되고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체력을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후반기에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 얘기를 생각하면 그러면 포스텍이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수비 라인 선수들이나 측면 자원들에게 이 좀 강조되는 혹은 강요되는 스프린트랑은 조금은 다르다고 봐요. 그렇죠. 같은 예. 선상은 아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은 거는 사실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프랭크 감독이 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건 맞지만 포스텍 감독에게 느꼈었던 그런 불안함 이 선수 또 햄스트링 터지면 어떡하지? 이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물론 브랜트포드보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꽤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특히 유럽 대항전 병행을 해야 맞아요. 돼서 챔스 병행을 다음 시즌에 해야 되기 이거는 때문에. 완전 다른 레벨의 경쟁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프랭크 감독 본인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좀 미지의 영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도 좀 모험수로 도박을 좀 걸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롱패스 빈도가 많아요. 네, 롱패스를 어떻게 보면 좀 컨셉에 따른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롱패스이기 그죠? 때문에 롱패스 또한 전술적인 선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롱패스는 필연적으로 경기에 대한 통제력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래도 100%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볼을 쉽게 내줄 수 있고 네. 뭔가 경기를 지배하거나 볼을 점유하길 바라는 축구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효율성을 좀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프랭크 감독의 경기 운영이 자칫 경기 지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도 있죠. 물론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발끝들이 꽤 괜찮은 선수들이고 특히나 로메로의 롱킥이 괜찮은 빌드업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사용된다 그러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안 통하는 날이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유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 선수들에게 얼마나 좀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영입을 아예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링크가 안 나요, 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선수들 위주로 갑니다. 지금 링크로 에제 영입을 할 거라고 낙관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전혀. 그래서 영입을 배제하고 보겠습니다. 비카리오, 뭐 사실 이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프랭크의 발밑 기술, 네. 패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실 비카리오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네. 이 선수는 세이브가 돋보이는 선수지 아주 유려한 발기술과 빌드업 능력을 가진 골키퍼라고 평가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밑이랑 패스, 킥 더 발전해야 되고요. 이 부분. 포로랑 우도기는 히트맵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되게 다양하게 움직였었어요. 네. 인버티드로 쓰이기도 하고 오버래핑을 할 때도 뭐 그 역할을 무리 없이 또 소화가 가능한 선수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윙백의 어떤 유연한 활용법 여기에는 좀 적합한 부분이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도기가 첫 번째 시즌을 보여줬던 모습이라거나 네. 포로도 분명 너무 슛을 많이 쏴서 그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 둘은 저는 프랭크 감독이 잘 써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거취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스펜스도 적절하게 쓸 네.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포로 우도기는 나쁘지 않고 꼭 바꿔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죠. 역할을 잘 명확하게만 네. 부여해주면 오히려 우도기는 이 지난 시즌 24-25 시즌보다는 더 살아날 수 네.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센터백 로메로와 판더벤. 여기는 뭐 굉장히 우수하죠. 로메로의 공격적인 수비, 반더벤의 빠른 커버 속도. 뭐 아주 좋은 센터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백스리를 쓴다. 그러면 단소가 들어올 수 네. 있기 때문에 드라구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단소가 들어온다면 백스리도 괜찮다. 그렇죠. 그리고 벤탄쿠르 혹은 비스마가 보게 돼 6번 자리 역할. 이 자리는 이제 수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빌드업 시에 원볼란치 역할, 확실한 볼 간수를 네. 해줘야 되고 뭐 투볼란치를 선다 하더라도 후방 빌드업 시에 볼 간수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습의 시작 지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는 지금 선수단을 유지할 시에는 굉장히 더 많은 선수들의 분발과 안정감,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형철이랑 의견이 다릅니다.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네. 이게 근데 제 얘기도 예, 바꿔 그 얘기하면 얘기잖아요. 이거 네. 영입이에요. 저는 제대로 된 6번을 네. 사오지 않으면 지금 6번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팀 메뉴 바꾸려고 하잖아요. 6번 그리고 첼시 카이세도입니다. 네. 리버풀 흐라벤 터진 선수입니다. 제대로 터졌어요. 터진 선수예요. 그 다음에 맨시티 노드리. 그 업계 최고 로드입니다. 네. 그리고 아스날도 파티를 부족해서 수비맨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데클란 라이스예요. 있죠. 그리고 뉴캐슬 토날리나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로 거기를 채울 수 있는 팀이고요.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토트넘이 그와 걸맞은 경쟁을 해야 한다? 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사르나 베리바리 보게 될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도 물론 베리바리 점점 성장 중인 선수고 사르도 사르만의 장점이 있지만 저는 두 자리 다 어느 정도 안정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확실하게 좀 영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중원 조합을 짜낼 때 견고함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치그레이가 원래 이쯤 서는 선수입니다. 사실은 그레이가 이게 워낙에 센터비나 사이드백을 네. 땜빵으로 봐서 그렇지 거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8번 비슷한 롤을 중앙 미드필더 지역을 볼 수 있는 거는 선수 구성만으로 놓고 봤을 땐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이 배치된다고 하면 조합을 짜는 거는 더 영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고 그레이는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 좀 네, 일단 어느 포지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좀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미 자리 메디슨 결국은 이 자리가 이제 주요 창조적인 좀 플레이메이커가 되는데 수비 가담이나 활동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자리고 메디슨은 사실 기회 창출은 잘하는 선수예요. 맞아요. 근데 역시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메디슨이 전술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좀 내려온 위치에서 뛰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얼마나 수비 커버를 잘 해줄지에 대한 전술적인 적응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좌우 윙포드에 있는 쿠르셉스키나 존슨 뭐 활동량, 직선적 움직임, 다재다능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존슨은 특히 속도를 좀 낼 수 네. 있고 마무리 능력만 조금 더 가다듬어진다면 보면 좋은 자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왼쪽의 손흥민도 마무리 능력 좋고 역습 시에 특히 공간 활용 잘하고 네. 이것 또한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랑케도 앞서 말씀드렸던 롱패스를 받기 위한 그쵸? 경합, 네. 뭐 위치 싸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괜찮은 선수잖아요. 선수라. 꾸준함만 더 보여준다면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이렇게 선수들에게 좀 이렇게 좀 대입을 좀 시켜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예상 베스트 11을 한번 짜봅시다. 네. 1번은 4-3-3이고 2번은 백스리 기반의 3-4-3 내지는 3-5-2 세 번째는 4-2-3-1 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4-3-3 기반으로 했을 때는 비카리오 골키퍼 있어야 그리고 되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백포는 고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아마 벤탄쿠르, 비수마, 그레이 중 한 명이겠죠. 네. 그리고 사르 베리바를 옆에 두고 두고 네, 메디슨도 당연히 같이 좌우 중앙 어. 미드필더에 서게 되고 클루셉스키나 존슨이 오른쪽, 솔랑키가 가운데, 손흥민이 왼쪽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4-3-3 형태의 포메이션입니다. 히샬리송은 매각을 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오도벨 같은 선수가 서브로 본다면 요 정도가 아마 베스트 11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 스위퍼 키퍼 역할 비카리오가 잘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발밑에 좀 변수가 있고 잘해줘야 되고 풀백은 어떤 식으로 쓰더라도 두 선수 모두 좀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센터백 다 역할 분배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백입니다. 수비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에서 얼마나 그레이가 성장을 해줄지 그리고 비수마나 벤탄쿠르가 얼마나 이 역할이 좀 어울릴지 사르나 베리발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변수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 윙어에 있는 선수들은 중앙으로 자주 들어와야 되고 중앙의 공격수는 역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후방 빌드업을 전개한 후 빠른 전개, 높은 전방 압박과 수비 시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4-5-1 형태로도 많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윙포드에 있는 선수들은 압박도 압박이지만 수비 가담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좀 빠르게 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자리는 저는 한 자리예요. 6번. 6번. 그러니까 6번을 보강하면 야 절대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안 돼는 아니에요. 근데 6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아치그레이가 저는 그레이가 앞으로도 되게 좋은 방향으로 네. 성장할 선수라고 보이는데 바로 챔스까지 쭉 한 시즌을 네. 다 잘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번의 수가 좀 필요한데 벤탄쿠르 비수마가 머릿수를 채워주긴 하지만 이 벤탄쿠르 비수마 그레이만으로 시즌 내내 6번에 대한 걱정 없이 시즌을 풀 수 있겠느냐?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벤탄쿠르, 비스마, 그레이, 베리발, 사르 모두 다 제대로 된 6번이 있다면 저들이 모두 저는 약간 8번 성향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선수들이라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런 느낌으로 쓰면 더 좋을 만한 네. 반 칸만 위에 가도 저들이 또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니 그래서 6번이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1번 보강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해요. 저도 그렇게 일단 네. 보여집니다. 자, 다음 포메이션은 백스리 기반의 3-4-3 혹은 3-5인데 당연히 비카리오 골키퍼의 로메로, 단소, 반더벤 예. 이렇게 백스리를 보고 포로 우도기를 윙백으로 봐야 맞아요. 됩니다. 중앙은 뭐 투미드를 썼을 때는 역시 3선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메디슨을 중미로 세우거나 아니면 윙포드 중에 한 명으로 세워야 되는 아마 윙포드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좀 기용법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 3톱까지 구성이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1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아까 4-3-3의 3미들과 동일한 그대로 가고. 구도가 되고 아마 그러면 솔랑케, 손흥민 이렇게 투톱을 좀 네. 운용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존슨이 쓰일 수 있는 이런 지금 투톱의 배치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견고한 백스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윙백의 역할이 백스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엄청 중요하죠. 예, 공수 양면에서 더 많은 기능을 해줘야 되고요. 3-4-3 기반으로는 더블 볼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3-5-2 기반으로는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에 2명의 8번 역할의 미드필더를 세우게 되는 시스템이고 측면 공격수가 있는 3톱 혹은 2톱의 배치 이런 식으로 백스리를 가져갈 때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4-2-3-1인데 뭐 이 자리는 결국 큰 차이는 결국 그 자리예요. 메디슨을 아예 공미로 올리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메디슨이 가장 편한 자리이기도 하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 크루스키를 세운다거나 오른쪽 측면에 존슨, 왼쪽에 손흥민 네. 이런 식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크루스키는 공미 자리도 보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메이션을 다양한 포메이션에 따라서 네. 토트넘의 라인업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드필더. 네, 저도. 예, 결국 미드필더 쪽 보강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결국 이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여러 대회들에서 이 뎁스에 대한 보강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프랭크 감독의 전술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 대회를 병행해야 되는 토트넘은 필연적으로 스쿼드 뎁스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전술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을 때 이 선수들 기량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겁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린 선수들 몇 명 있지만 사실 사람 니는 뚜껑 열어보기 전에 열어봐야 모르거든요.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토트넘의 그 느린 템포의 빌드업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렇지. 그 템포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좀 애를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느린 빌드업을 벗어나야 된다는 점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프랭크 감독의 적응력인데 저는 그래도 프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에서 워낙 여러 선수들을 잘 육성해냈고 오랫동안 팀을 지휘했던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새로운 팀에 가도 적응을 잘할 것 같거든요. 왠지 토트넘의 기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융화해서 브랜트포드 때와는 약간 다른 모델에 적용하는 것도 프랭크 감독에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네. 그런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브랜트포드와 토트넘은 바라보는 목표점이 다른 팀입니다. 네. 사실 브랜트포드가 승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승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렇지 토트넘처럼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내면서 리그에서도 어느 성적을 좀 보여줘야 하는 그런 팀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과연 있는 선수단을 어떤 식으로 잘 조합해서 토트넘이 목표로 하는 정도까지 빠르게 근접하는가. 그리고 지금 있는 스쿼드를 브랜트포드 다루듯이 그대로 다루는 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브랜트포드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에고가 있는 선수들이 있고 물론 사실 토트넘이 굉장히 젊고 어린 선수들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 들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거를 잘 적용하는 게 융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토트넘 경기 보는 게 꽤 재미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잘 된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의 변수라고 한다면 이거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브랜트포드 감독일 때 토마스 프랭크가 데이터 활용에 굉장히 열려있는 감독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트포드는 매튜 베넘 구단주가 갖고 있는 스마트 오즈라는 독자적인 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매튜 베넘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브랜트포드는 그 베넘이 직접 개발을 했던 스마트 오즈라는 프로그램, 데이터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경기에 대한 준비,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다양한 부분들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해낸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는 프랭크가 이제 브랜트포드를 벗어나잖아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벗어나는 돼요. 겁니다. 이미 그 사우스햄튼으로 간 브랜트포드 출신의 안케르센이라는 그 디렉터가 사우스햄튼으로 가서 똑같이 그 데이터 중심의 어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소트의 실패가 그 사람만의 어떤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팀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스템에서 사실 브랜트포드의 어찌 보면 이 매튜 베너의 프로젝트에 들어가 네. 있었던 사람이 거기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이 사람한테도 시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드불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그걸 데이터화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을 벗어났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하스미트로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감독이라고 봐요. 저는 포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브라이튼도 그들만의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팀이고 거기를 벗어나서 포터도 좀 애를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변수예요. 이게 감독마다 요즘에는 이 사람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헤드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브랜트포드는 대단히 좋은 시스템 안에 토마스 프랭크는 헤드코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토트넘에서는 어떤 단장이 오게 될지 지금 파르티치 복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분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이 사람한테도 과업이 될 텐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삐끗하는 순간 그렇죠. 그거를 약간 걱정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단에게도 숙제예요. 네. 프랭크가 브랜트포드에서 받았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구단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토트넘 구단이 그걸 얼마나 잘 준비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브랜트포드의 시스템이 저도 여러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칭찬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호평을 받는. 네. 제가 브랜트포드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매튜 베넘이 아예 독자적으로 갖고 네.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 데이터 활용 능력을 얼마나 토트넘 구단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해내면서 프랭크 감독을 지원할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전에 약간 굳이 따지면 실패 사례입니다. 아스날이 스탯 DNA라는 회사와 함께 협업을 했을 때 거기서 스탯을 딱 넣어놓고 좋은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무스타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을 네. 때랑 어떤 팀이랑 융화가 됐을 때 시너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토트넘에 맞게 프랭크가 잘 적응하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네. 충분히 토트넘 팬분들이 경기 보는 재미를 좀 늘릴 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